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채팅방을 잘 보시는 분들 및 채팅방, 매주 퀴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투자자들에게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저녁 수업 핵심 내용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제출하셔도 행운 추첨에 당첨될 기회를 드려요. 공식 웹사이트에서 아카데미 혜택 섹션에서 추첨을 통해 최소 4,000원 커피 쿠폰, 최대 현금 500만원까지 추첨 가능하십니다. 또한 2개월 연속 저녁 수업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면 맥북에어 15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 777로 출석 체크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소식, 여러분, 다음 달부터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공직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적어도 3분의 1이 넘는 분들이 가상자산에 손을 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정책은 상당히 엄격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산을 등록하는 이유는 세무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암호화 자산에 과세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주의해 주시고, 암호화폐는 돈벌이가 빠르지만 세금에 관한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1.08% 오른 2496포인트, 코스닥은 한 주 동안 1.99% 오른 81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요일에 내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결국 2500선을 넘지 못했고 다음 주에도 반짝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펀더멘털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연준 회의록 발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발표,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주식시장에 대한 좋은 정보가 아니며 연준과 경제 데이터는 모두 앞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악재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자금 흐름상 이번 주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에서 크게 매수했는데 각각 3,500억 원과 6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주로 200개 대형주 지수에 집중됐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선 기관은 주로 매도에 나섰고 외국인은 1,500억 원, 개인 투자자는 1,8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는 시중 자금 흐름을 분석해 현재 흐름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간단히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이전 수치로 볼 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면 시장이 상승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10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가 0보다 큰지 여부를 매개변수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시장이 상승세에 있다고 여겼고 외국인 순매수가 0보다 작으면, 즉 순매도 상태라면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10일의 평균치를 왜 사용해야 할까요? 차트를 직접 봅시다. 이 주황색 곡선은 외국인의 코스닥 지수 순매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 10거래일 동안 순매수한 물량의 평균치입니다. 이러한 평균적인 계산에도 불구하고 외자의 매매 곡선은 여전히 신박한 톱니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000억 원어치 직매입하고 내일 1,0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울 정도로 외국인들의 행태가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다시 1,000억 원어치를 사들이는데 이어 글피에 1,0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는 등 변동이 심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수치로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0보다 큰지를 판단한다면 최근 외국인의 행보 추이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수나 순매도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평균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20여일 동안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순매수한 것도 코스닥 지수와 반등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침 10월 말에 시장은 가격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외국인의 평균 순매수량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외국인의 10일 평균 순매수량도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현재 시장에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11월 7일에서 13일 사이에 하락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시장 자체도 다시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피도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월 31일 이후 한 차례 상승했고 이에 외국인도 11월 10일 이후 순매수로 변동했으나 11월 10일은 가격이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순매수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년 동안의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를 비교해서 보시면 저희는 보통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순매도로 바뀌기 시작할지 예측하게 되는데 이는 보통 반등 시세의 끝을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로 일반적으로 이전 성과를 보는데 상당히 정확합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이 지표 파란색 곡선은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1차 하락을 예측했고 이후 9월부터 시작된 1차 하락을 11월 초까지 예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는 8월 8일부터 25일 사이 요동장세를 예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9월 12일부터 시작해 10월 31일까지 1차 하락을 예측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후반에는 지표가 딱 하락의 출발점에서 시작해 하락 긍정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 몇 번의 데이터에서 외국인 자금의 신호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지수의 변화에 따라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에서 우선 외국인 자금의 변화가 반영되면 우리는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중 하나가 상승해서 순매수 하락으로 전환한다면,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새로운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수가 새로운 변화를 보이든 간에 두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면 외국인은 11월 20일부터 매도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 이틀간 수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 외국인들은 순매수도 순매도도 하지 않고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비교적 많이 매도했지만 그동안 순매수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오늘 수치는 지난 10거래일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순유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장은 계속 요동치고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반등 목표인 2535를 이전에 설정했지만 아직까지는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길 바라만 볼 뿐입니다.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880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최근 추이를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880 미만이면 850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약 4%의 상승률을 의미하는 동시에 구간 최상단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수치 자체는 높지 않고 전 이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저는 계속해서 이 지표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예측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자본이 이전에 공매도를 했던 포지션들이 속속들이 매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데이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외자의 공매도 주문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시세도 새로운 하락세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목별로는 코스피 200 지수가 어제 12월 중 7개 종목이 교체됐고 코스닥 150 지수도 17개 종목이 교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최근에 보유한 HD 현대일렉트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의 추세가 워낙 좋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이미 10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 비로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돼 더 많은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상승은 회사 자체의 가치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은 사우디에 큰 수주를 발표했고 사우디는 관광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전력 측면에서 HD 현대일렉트릭과 행역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내년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현지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일요일까지 남겨두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신 몇 가지 질문에 집중적으로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우선 2차전지 섹터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주식이 대부분 이 섹터에 포함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팔리지 않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금형을 팔아서는 수익을 확대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2차전지 섹터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 섹터에서는 수익 확대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2차전지가 상승 추세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한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테슬라 주가는 한동안 상승 추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도 그거 샀는데 라고 하곤 하죠. 저희가 이전에 공유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시장의 감정 사이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데 2021년 11월 최고가부터 2022년 69월 최저가까지 많은 코인의 가격이 90% 이상 하락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클의 중요성입니다. 상승하는 동안에는 10배, 100배, 심지어 10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하락하는 동안에는 90% 이상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섹터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연초부터 많은 주식이 상승하여 최고점까지 3배, 5배, 10배 상승했고 지금은 하락하고 있으며 첫 번째는 50% 하락했습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음에는 다시 떨어질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22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많은 암호화폐가 겪은 단계와 비슷하게 많이 떨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요동치는 단계에 있으며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해도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대략적인 마음가짐은 만약 여러분이 매도하신 후 시세가 상승하면 여러분은 잠시 동안 후회하고 시장이 다시 하락하면 잠시 동안은 기뻐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시세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여러분은 조금 더 벌거나 조금 더 잃을 수 있으며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다면 많은 주식이 여전히 외국인 공매도의 압박을 받아 하락폭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간으로 공간을 바꾼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다시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섹터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물려있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식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 주식이 상승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주식을 서서히 매도해야 하며 정말 매수하기 원한다면 초단위 거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 너무 목매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2년 혹은 3년, 5년만 버티면 되나요? 라고 묻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개인 투자자가 이 주식에 물려있지만 않으면 그 돈으로 어떤 자산에서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한꺼번에 매도한 다음 그 주식이 단기간에 다시 상승하면 어쩌지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차근히 매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보유 주식의 20%를 매도하고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20%를 매도한 다음 며칠 더 쉬고 다음 주에 20%를 매도하는 식 말입니다. 그럼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전량 매도하지 않고 일부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다시 조금 매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고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목 선택 타이밍에 관한 질문입니다. 9월 이후 매수한 주식 중 상당수가 높은 위치에 있고 일부는 여전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은 상당한 손실을 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으로 전 올해 상반기의 시세가 생각나는데요. 연초에 제가 커뮤니티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끌고 에코프로를 포함한 많은 주식을 샀었는데요. 2월에 샀을 때에도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후 가격이 최고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35배 상승하여 매도했는데 심지어는 시장 용량 제한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식 맵에 나열된 투자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정말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면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로 시장 사이클입니다. 왜 저희는 한동안 감정의 사이클에 대해 학습해 왔을까요? 특히 다양한 주식시장에서 저희의 승률과 손익 비율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지식맵의 맨 윗부분이 거시 통화 정책 사이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제 제한 3년간의 추세를 공유했는데 특히 올해 상황을 보면 현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요동치는 추세에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현재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이며 상승장이 아니라면 주식 종류에 관계없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HMM, 카카오 등 단기 반등을 보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주식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에서 많은 종목이 하락 중인데 매수하기에 적합한 날은 언제일까요? 사실 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그 어떤 날도 매수 신호가 없고 그 어떤 날에 매수해도 물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큰 내용주인데 어느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최근 몇 년간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장에서는 승률이 50% 미만이 될 것이고 손익 비율도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식 선택에 있어 어떠한 날은 접근법을 취해야 할 때라고 말하신다면 이런 방법들도 아마 지난 20년 동안 제가 이미 사용한 적이 있었던 방법들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저는 차라리 주식시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상승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돈을 버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 암호화폐 수익률 곡선을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몇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달에 바짝 집중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시는 돈을 벌지 못할까봐 매우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단계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지분으로 시장을 이탈하거나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지금 주식을 살 돈으로 1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냐고 묻곤 합니다. 그럼 전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긴 기간 안에 주식을 사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최근 1년 동안 모든 돈을 주식 매수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번 하락장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배운 방법을 사용해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도록 돈을 보호해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자본으로 초단위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저희의 주식시장 수익 계획을 하며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성공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늘 해오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름길을 가길 원하며 지름길은 가르쳐 드리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지름길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우리의 지식 맵의 내용만 잘 숙지하고 여기에 더해 기초 지식을 다지고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마스터하기 위해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돈을 빠르게 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 마스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 아주 젊은 투자자가 책을 써서 그 원고를 저에게 보내줬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투자 유형을 교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국내 한 저명한 출판사에서 이미 출판하기로 했으니 서문을 써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읽어보니 책이라고 할 수 없었고 내용을 보니 그 자신은 투자에서 이익을 본 적이 없는 게 틀림없어 보였고 내용도 매우 피상적이어서 투자 실전에 응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책을 내지 말고 일단 시장에 투자해서 35년 동안 거래해 진짜 이윤을 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조언했어요. 이 작가는 저의 비판을 매우 겸허하게 받아들였지만 결국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책은 좋은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사실 투자도 그렇고 자연계에 좋은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대체로 다 천천히 자라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숲속의 작은 나무들은 모두 큰 나무 틈새에서만 자랍니다. 큰 나무는 대부분의 햇빛을 차단해 작은 나무에게 남은 햇빛은 거의 얼마 없어 작은 나무들은 천천히 자라게 됩니다. 처음 몇십 년 동안은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나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강해지려면 촘촘하고 단단하게 자라야만 합니다. 같은 나무를 주변에 가림막 없는 공터에 심어 어릴 때부터 햇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해보니 이런 나무들은 확실히 빨리 자랐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자란 나무는 충분히 촘촘하게 단단하게 크지 않아 목질이 부드러워 곰팡이와 질병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한 산림 전문가는 나무 한 그루가 빨리 자라면 썩는 것도 빨라서 늙을 기회가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실험에서 같은 치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차가운 물에 넣고 다른 그룹은 따뜻한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찬물 속 물고기는 천천히, 따뜻한 물 속 물고기는 빨리 자랐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성인이 되면 한 군데에 모아놓은 뒤 어떻게 사는지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느리게 자라는 물고기는 평균 수명보다 30% 더 오래 살았고 빨리 자라는 물고기는 15%덜 살았습니다. 이 원리는 생명체의 자원 중 일부는 성장을 위해 일부는 기존 세포 조직을 복구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자라면 그만큼 더 많은 자원이 성장에 쓰이고 그러면 복구가 안 되기에 이렇게 자라나는 몸에선 조직 손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느리게 자라면 잘 복구해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하는 게 바로 밑바닥의 원리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투자에 있어 기초를 다지는 단계입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적인 투자자로 독립하려면 최소 58년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에 돈을 벌어도 손익동원 문제에 직면해 진정으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절약한 수익 욕망을 고려해 여러분이 함부로 사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도와 일부 선택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투자에 대한 더 많은 인식을 갖게 돼 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왜 그러셨는지, 나와는 무엇이 다른지, 도대체 누가 옳은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거래 논리에서 저에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여러분이 독립적인 시장 인식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이 반박할수록 거래에 대한 논쟁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거래 능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배우고 거래하고 자신이 평생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를 통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거래 방법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저희가 이전에 워렌 버핏과 찰리 멍어가 돈을 버는 비결은 그들이 서두르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과 찰리 멍어는 30살쯤 되었을 때 자신이 평생 부자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공유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선배인 그레이엄은 당시 회사의 순자산과 주가 순자산 비율 지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대에 정말 좋은 회사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형 자산보다 무형 자산도 중요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사의 해답이었습니다. 다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를 바탕으로 감정주기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는다 믿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믿는다의 기간을 측정하는 얼마나 오래 믿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예나 지름이나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에 비해 저희는 워렌 버핏, 그레이엄처럼 동시에 드물게 있는 탄탄한 이론 지식에 의존해 진정한 안전의 한계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쌓이면 분명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돈을 벌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도박을 좋아하지 않는 진정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완전히 마스터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이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돈은 벌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어젯밤부터 공식적으로 주식시장 수익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 수익 계획이 잘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주식 선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추세와 같이 전체 시장이 하락장이어서 전날에 상승하고 그 다음날에 바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흰 종종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 때때로 패닉과 같은 시세가 있을 때 거의 모든 주식이 하락세를 보일 것입니다. 그 주식의 실적과 추세가 아무리 좋더라도 전반적인 주식시장에선 하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단기 강세 종목을 골라야 하는데, 그럼 단기 강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단기 강세 종목의 첫 번째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지수가 하락할 때 추세에 반해 상승하는 종목, 즉 지수가 하락할 때 추세에 반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골라야 합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패닉과 같은 하락 추세가 있을 땐 추세에 반해 상승하는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반드시 최근이어야 합니다. 3개월 전에 이런 역주행하며 상승하는 추세가 있었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최근 12주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주 전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추세입니다.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추세와 반대로 상승하고 있어 분명 최근 추세에 역행하며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의 단기 강세 종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이 종목은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계속해서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안정되자 주가는 즉시 상승하기 시작해 기존의 요동치는 구간을 돌파했습니다. 이 두 조건에 부합한 주식은 강세의 인기 주식으로 지수 반등의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수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전에 저희는 이 두 주식에 집중했습니다. 주황엔지니어링. 세 번째 유형의 단기 강세 종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시장이 패닉에 빠져 하락할 때 주가도 같이 하락해 지수보다 하락폭이 훨씬 큽니다.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과도하게 민감해 반등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보다 반등하는 정도가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 이 주식은 그동안 5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오를 때는 50% 이상 바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러한 주식의 특징입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이 바로 이 주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상승도 마찬가지로 이 주식이 주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은 시장의 주요 논쟁거리이며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지만 일단 한쪽이 상방을 차지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이익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이 초단기 사태로 이끌리다 보니까 상승 주기도 짧아져서 우리가 단기간 이익을 내면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었나요? 반드시 최단 시간 내에 이러한 방법과 책략을 배워야 합니다. 배웠어도 저흰 조금만 연습하면 바로 실전이 시작되기에 저는 여러분이 주식을 마구 사들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데리고 최대한 빨리 시장에서 이윤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일부 보유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또한 저희 학원이 이미 설립이 되었으니 학원의 홈페이지에 그college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저희 모든 매매 전략과 방법을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먼저 여러분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시장에서 조금씩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처럼 몇 개의 주식을 직접 몇 배로 뛰는 상승장이 오기를 같이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그룹 채팅 내에서 출석 이벤트와 경품 추첨 이벤트를 하는데 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이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공부하고 실천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매일 많이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저희 커뮤니티의 많은 분들이 코인 분야의 투자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저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 커뮤니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저는 모두 중시하고 있으며 최대한 대답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의 시장 기회는 여전히 상승은 있지만 많지 않은 단계입니다. 저는 시장의 큰 갈등과 큰 기회를 더욱 찾아낼 것이고 코인 분야의 변동성이 더 크며 종종 510배 이상을 달성해야 제가 인정하는 진정한 기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내용은 많지 않으니 주로 여러분의 질문만 대답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유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외국인 투자 성과와 현재 시장 지수의 성과를 검토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시장 간의 신호관계에 주목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유동치는 추세에 있으며
언제 상승 변동 구간에서 하락 변동 구간으로 바뀔지 제가 자금의 흐름을 종합해보며 때맞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섹터의 지분 보유 방식과 현 단계에서 저희가 직면한 투자 문제, 그리고 장기 수익 실현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 몇 가지 혼란스러운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지식을 점차 키워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식 수익 계획에 관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빠르게 상승하는 주식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주식시장 수익 계획의 단기, 강세 주식 세 가지 형태에 대해 빨리 배워 잠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이니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하자면, 여론 주식 수익 계획을 따라오시려면 먼저 제 비서에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론 주식 수익 계획을 따라오시려면 먼저 제 비서에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론 주식 수익 계획을 따라오시려면 먼저 제 비서에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입니다. 저희는 일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